안녕하세요. TV 도서관에 가다 김보영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쌓거나 또 학원 등을 다니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의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영국의 생물학자 토머스 헉슬리의 말입니다.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으로 보고 느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뜻인데요. TV 도서관에 가다. 오늘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실천적 지식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난 지 30년이 지났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자유화 그리고 세계화라는 격동의 시간을 보냈고 IMF와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기도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 사회학자이자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온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그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매해 발표한 사회비평서 등을 묶은 책 사회학자 시대에 응답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를 제대로 된 시민혁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가 건설됐다고 진단한다. 또한 한국을 군대를 모방해 만든 병영사회를 거쳐 기업의 성공을 최고로 여기는 기업사회로 변화됐다고 역설한다. 오늘날의 위기를 읽지 못하는 지식인들, 그들에게 독립적 지성은 존재하는가? 80년 민주화운동이 끝난 지금, 시민사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나? 국가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던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 번진 갈등과 분열의 이유는 무엇인가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 들어가는데 사회학자 시대에 응답하다를 통해 한국 사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오늘은 사회학자이자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온 김동춘 교수가 30여 년 동안 써온 글을 묶은 책 사회학자 시대에 응답하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 성공회대 사회학부 김동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책 교수님께서 1990년부터 무려 27년여간 쓰신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내신 건데 소장님 원래 교수님과 예. 친분이 좀 있으시잖아요. 예, 같이 알죠. 활동도 많이 하셨고 책도 같이 내셨고요.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여쭤볼까요? 제가 사실은 자기가 쓴 옛날 글을 보기가 싫거든요. 저도 지금 이렇게 묶어서 책이 출판사에서 갖고 온 게 있는데 제가 안 봐서 아직 못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 읽기가 싫어요. 더구나 이건 30년 전 글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굉장히 읽기 싫은데 참 용기 있게 끈질기게 됐습니다. 예전에 쓰셨던 글은 왜 읽기가 싫으세요? 한 30년 되면요. 그 옛날 내 설익은 생각이 막 튀어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과격한 용어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네네. 좀 창피하거든요. 네, 근데 네. 용기 있는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꼭 네. 마치 작년에 쓴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30년 전 글도 지금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는 굉장히 일관되고 또 현장감이 있었던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 준비하시면서 예전에 썼던 글부터 쫙 이제 읽어 보셨을 텐데요. 어떠셨어요? 배 앞부분 글들은 일부 편집이 됐어요. 원래 원고 그대로 다 100% 나온 게 아니고요. 일부 조금 추렸고요. 지금 정태인 선생이 이야기한 대로 약간 과격한 용어들은 그 용어는 바꿨어요. 그렇지만 내용은 바꾸질 않았고요. 네. 조금 그런,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보면은 약간 어색하거나 조금 지나치거나 이런 주장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씩은 줄였습니다. 교수님은 왜 사회학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사회학은 약간 잡학이죠. 그러니까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중간쯤에 있는 학문인데요. 한편으로는 인문학에 가깝고 한편으로는 사회과학, 경제학이나 이쪽하고 이렇게 접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는 권력과 돈이 움직인 사회니까 권력과 돈으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둔, 말하자면 권력과 돈이 별로 없는 그런 학문이 사회학이죠. 그러니까 약간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덜 실용적이고 약간 비판적인 좀 그런 측면이 있죠. 뭐 덜 실용적이라는 말은 별로 돈이 안 되고 권력에도 도움이 안 되는 학문이라는 측면도 있죠. 말씀하셨지만 사회학과 경제학이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네. 사회학과를 갈 네. 뻔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우리 아버지가 제가 사회학과 간다니까 반대했어요. 네. 그 이유는 뭐 사회주의 때문이 아니고 당시에 사회학과를 가면 대충 절반 정도는 제적당했어요. 데모하다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타협한 게 경제학과입니다. 법대나 경영학과는 정말 가기 싫었고 경제학하고 사회학은 원래는 한 뿌리라고 볼 수가 있죠. 옛날에는 정치경제학이라는 게 있었고 네. 좀 더 경제 시장 쪽을 연구하는 경제학이었다는데 지금은 많이 분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 경제학은 사실 수학처럼 돼 있어서 사실은 사회학과 사람들하고 경제학과 사람들 만나면 잘 대화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비주류이기 때문에 사회학과 대화가 됩니다. 네. 그 책 속에 수록된 글들이요. 굉장히 여러 글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글들 좀 몇 가지 이렇게 꼽아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99년에 쓰신 글인가요? 한국의 지식사회의 독립적 지성은 존재하는가 이런 글 쓰셨는데 정치 권력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학문적인 소신을 접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기업이나 혹은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죠. 네.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자기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황우석 사태 같은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럴 때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호루라기를 부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자기 학문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런 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 사회가 막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집단이나 개인이 반드시 있어야 그 사회가 약간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네. 장폴 사르트르가 강조했던 지배자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비판적 지식인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고도로 자본주의화된 사회에서도 지식인의 역할은 아직 종료되지 않을 뿐더러 새롭게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일차적인 인간, 소비의 주체로 호명되는 인간들에게 자신을 인간으로 그리고 삶의 주체로 되돌아보게 하는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부도 위기에 몰려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게 되자 그동안 경제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왜 이러한 위기를 진작 예측하지 못했는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제기되었다. 학문 혹은 학자들의 인식과 실천이 학문 정치의 산물이며 넓게는 자본주의 문화 현상의 일부라고 볼 때 오늘날 한국의 사회과학자들, 특히 주류 사회과학자나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경제 위기를 읽지 못한 것은 이론적인 한계보다는 정치적 한계, 즉 주류 사회 이론이 갖는 체제 옹호적 성격, 비판적인 능력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IMF를 전망하지 못한 사회학자나 경제학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려 20년 전에 쓰신 글이란 말이에요. 소장님 어떠세요? 20년이 흐른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보시나요? 지금도 같죠. 네. 왜냐하면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때 이제 경제학자들이 LSE라고 하는데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데 쭉 모였는데 거기 여왕이 갔어요. 근데 여왕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렇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왜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는 걸 예견한 사람이 없느냐. 경제학자들이 완전히 아무 말도 못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 위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데 그건 경제학의 속성에 들어 있습니다. 이건 경제학 자체가 항상 시장이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황 같은 거는 위기 같은 거는 닥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가령 지금도 경제학자들,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거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가요? 지금 집값은 이게 시장이 결정한 거니까 네. 정상적인 균형 상태의 가격이고 거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월스트리트나 유명한 경제학자들 전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심지어 페더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네.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터졌을 때 당황했고 그다음에 수습도 못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첫째는 속성 자체, 사회과학 자체가 지금 미래를 보거나 예측하는 능력이 확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 둘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회 일부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주류가 되면 갑자기 사는 게 편해지고 정신적으로도 편해지고 또 금전적으로도 편해지니까 비판 의식을 잃은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인 소장 이야기했듯이 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굉장히 큰 비판이 일었어요. 경제학자들이 아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는 이 문제의식을 89년 소련 사회주의 붕괴할 때 한번 느꼈어요. 천안문 사태나 사회주의 붕괴하는 거를
왜 사회과학자들이 제대로 읽지 못했는가 그때 그런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읽었던 사람이 누구인가도 한번 찾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실증 사회과학이라고 할까요? 표피적인 현상만 보는 사회과학이 문제의 그 심층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구나. 네. 이런 걸 한번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IMF 이후에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독립된 지성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지식이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한 지식이다라고 보시는지? 근데 완벽하게 네. 100% 독립된 지성이 존재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시대적 분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학자나 연구자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풀만 먹고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씩은 어쨌든 그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제도에 속해 있을 때는. 제도라고 하는 건 어떤 조직에 속해 있을 때는 그 조직에서부터 완전히 독립된 개인이 존재하기 어렵거든요. 네. 100%는 어렵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방법은 가능하죠. 그러면 자기가 학문적으로 자기가 발견한 사실이나 조사한 사실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거를 말할 수 있을 경우, 그리고 이해관계, 즉 가능하면 우리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안 보이는 거죠, 그게. 그럼 나중에는 본인도 그쪽 생각이 똑같아지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것이 안 보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정보나 지식을 속이지 않고 보면은 약간 가능합니다. 100% 가능하지는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네. 한계는 있는 거죠. 네. 4대강 사업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 4대강 사업이 얼마나 황당한 건지 증명이 됐는데 당시 4대강을 주장한 학자들 굉장히 많았어요. 4대강에 뭐 심지어 뭐 스크루가 돌아서 물을 정화해 준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지금도 강하게 주장하는 뭐 자기 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네. 믿고 있는 것. 네.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왜곡해서 대통령이 밀고 나가려고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옹호하는 논리를 만들어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식인들이 그렇게 만일에 진실을 왜곡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병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못 믿고 협력을 못하는 거는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인데 그래도 지식인은 뭔가 진실을 얘기할 사람들 같은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거짓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얘기했다는 게 증명이 되면 그 사람들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서로 믿지 못하면은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갈등과 싸움으로 이제 변질이 되게 되겠죠. 사고의 중심이 하나일 필요는 없으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대학 혹은 제도권 외곽의 지적인 서클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또 대학 혹은 지적인 서클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일관되게 사고하는 지식인이 존재해야 한다. 일관된 입장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비판과 토론이 가능하며 비판과 토론이 있어야 대안이 만들어지고 더 심오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일관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일 필요는 없다. 소수여도 좋다. 그러나 지식사회의 문화적 토양 없이는 이러한 소수가 만들어지지 않으며 때로는 소수의 생각이 사회 전체를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식인 개인의 의식과 실천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다. 두 분 모두 이제 시민활동, 시민운동을 꽤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2000년에 쓴 글이요. 한국사회운동의 현 주소를 보면은 198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에 이르기까지 시민운동의 변화된 모습들을 쭉 비교하면서 글을 쓰셨잖아요. 2000년 그 글을 썼던 무렵이 시민운동의 피크였던 시점이에요. 총선에서 낙선운동에서 시민운동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끌었던 네, 시기예요. 네.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약화됐죠. 그리고 90년대 초부터 쭉 그 여러 시민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가 그 시점이고요. 단지 이제 제가 그 글을 썼던 그 맥락에서는 학생운동이 이제 끝났다. 학생운동이 끝났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노동운동이 그걸 대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회의론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민단체 활동은 활성화됐지만 일반 시민들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다. 그런 생각들이 거기에 깔려 있었어요. 2000년 그 무렵에. 2000년도만 하더라도 뭐 네. 촛불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았죠. 그때 효순이 미선이 촛불 사건은 집회가 효순 미선 이전,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예. 거니까요. 예. 사회운동이 전반적으로는 태족이에요. 90년대에 우리나라 사회운동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보면 돼요. 예. 네, 네. 그럼 이 시민사회운동이
정치적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상적이라면 정치에 참여해야 되죠. 참정권이 있는데. 또 하나는 네.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도 있는 건데 제가 북유럽에 갔을 때 놀란 거는 정당이 학교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정당원이 됐다는 건 무수히 많은 교육을, 시민 교육을 거기 가서 받게 되는 거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이제 의회에서 자기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연습을 해요. 북유럽에 가보면 청년 장관들이 있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훈련을 한 거예요. 다 자기 동네에서 그런 훈련을 해서 이제 가는 거고 정치를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시민단체에는 지지를 해도 시민단체가 정치적 표현을 하면 갑자기 그 시민단체가 외면을 받아요. 이상한 정치 혐오증 같은 게 있는 네.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좀 더 정치가 일상에 들어오고 그게 생활화돼야 되는데 정치는 뭔가 나쁜 거? 이런 문제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시민사회하고 정치를 얘기한다면 저는 좀 더 시민사회 운동이 정치하고 좀 더 밀접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지금 시민사회 운동이 하는 거는 좋은 의미의 로비거든요. 민중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걸 갖다가 분석을 해서 의원들하고 연결해서 그게 네. 입법이 되도록 하거나 네. 또는 언론에 알려서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정당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시민운동과 정당이 좀 더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사회 단체가 정치적 어떤 지지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앞뒤잡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계시거든요. 그거는 그동안에 네. 우리나라 권력이 그렇게 조장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대형 로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일상적인 정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법 활동에 이런 것에 사실은 로펌이 굉장히 깊이 개입해 있어요. 아, 입법 활동. 물론이죠. 네요.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 네, 네. 그다음에 기업체 정경련이나 이런 단체.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억울함은 어떻게 표현되나요? 결국은 정당애로 표현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사회운동을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들의 어쨌든 요구는 시민운동을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차단하는 메커니즘이 정치와 시민운동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정치는 타락한 것으로 묶어놓고 당신들은 순수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적인 약자들의 힘이 약한 미국하고 한국에서 일본 같은 데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시민운동하고 정치는 연결돼야 돼요. 단 그 연결된다는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정치, 뭐 이렇게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파당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공적인 의미에서의 정치는 더 활성화돼야 되고 시민운동과도 정치를 해야 되고 단 정치를 하다가도 시민운동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어야 돼요. 4.19를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분단 이후 사회운동의 경력도 40년이 되었다. 이제 부록의 나이가 된 우리 사회운동은 성장이 멈춘 단계는 아니지만 사회를 책임질 나이가 되었다. 냉전의 해체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또 다른 해체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저항운동이나 반대운동에서 출발한 운동이 그동안의 실패와 오류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대안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시점이다. 운동 세력만큼 민중과 민족 그리고 인간을 사랑한 집단이 없다고 본다면 그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연합이라는 말장난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운동은 단순히 현실 정치 권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역사를 바꾸는 일이 되어야 한다. 운동 세력이 감히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자, 이번에는 2007년에 쓰신 글이요. 사회 기업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병영 사회였던 한국이 1990년대 이후 갑자기 기업사회로 변했다라고 하셨는데 기업사회라는 게 어떤 뜻이죠? 우리 사회는 병영사회, 즉 군사적인 논리가 또 지배하는 사회 아닙니까? 학교, 뭐 기업, 이렇게 명령식, 상명하달 뭐 이런 조직 논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식의 병영 논리가 훨씬 더 쉽게 기업 논리로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은 대항 권력이 없기 때문에 학교든 기업이든 이 견제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훨씬 더 병영적 논리가 기업 논리로 곧바로 바꿀 수가 있고 또 기업 자체가 사실은 독재 조직이에요. 특히 한국처럼 재벌 조직은 총수의 한마디가 거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관철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닮아 있다 이게 군사 조직하고 기업 조직이 뭐 그런 내용을 쓴 거죠. 네, 네.
사회가 거대한 기업처럼 되면 노동자는 종업원, 시민은 소비자로 전락하고 사회의 입지는 극도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 조직, 유권자 집단, 감시 조직 등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시민 참여의 영역이나 조직들이 크게 위축된다. 1년에 무려 2,351시간을 일하는 세계 최고의 일개미인 한국인들은 시간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낸다. 회사가 한국인들의 시간을 지배하다 보니 그들이 지역사회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여유가 없다. 그나마 여가 시간에도 그들은 소비자로 호명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기업의 설득에 완전히 노출되고 기업이 원하는 대로 수요층, 즉 욕망의 주체가 되어간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 기업은 국가 정부의 말에 꼼짝없이 따라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제가 볼 때는 대체로 한 1988년에 처음으로 기업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92년에 이건희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은 인류, 기업은 이류, 정부는 삼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그때 기업들이 이제 정부를 다룰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자신감을 표현한 거고 기업은 뭔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할 것이고 뭔가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고 이런 정부나 이런 데서의 썩은 정치와는 다른 어떤 존재. 근데 조금 전에 김동춘 교수가 얘기했지만은 기업이야말로 독재거든요. 그러니까 로버트 달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학자가 왜 민주주의는 기업의 문 앞에서 공장 문 앞에서 멈추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공장 안은 1인 1표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1원 1표, 1주 1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총수가 이제 좌지우지하게 된 그 완전한 독재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시장 논리로 사회를 조직해버리면 사회가 찢어져 버린다. 이게 저희 연구소 이름이 있는 폴라니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된다, 사회가. 그러니까 실제로 9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거든요. 사실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들 중에는 가장 평등한 나라에 속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불과 20년 만에 바뀌었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한 거고 그러니까 기업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거죠. 지금 이 사회기업화라는 책이 2007년에 쓰신 글이니까요. 책이 아니라 글이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기업화된 사회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런 물론 더 느낌을 좀 심해졌습니다. 그때보다 받잖아요. 이게 원래 네. 쓴 거는 제가 논문의 형태로 쓴 거는 2006년이었고요. 네. 2005년 말 이쯤이었는데 박근혜 정권은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보여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드러나는 그 정경유착 그 보면은 훨씬 더 심하게 기업이 사실은 정치 권력을 갖고 논 그런 상황이었다고 본다면 지난 10년 동안 그 정도가 더 심해졌죠. 기업의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정치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1인 1표가 그래도 나름대로의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지배보다는 그 정당이나 관료 체제가 기업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나 이런 쪽도 사기업의 논리에 덜 움직일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가 존재해야만 됩니다. 고위 관료들이 다 미래의 직장을 위해서 다 기업의 편향적인 행정을 펼치고 판사나 검사들이 다 미래 로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쪽에 유리한 판결 내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당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사회가 되면 그 사회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그다음 성장률이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고 경쟁을 막 시키면 뭔가 성장률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그러게요. 들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그건 경제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재벌들이 하청 기업을 막 약탈하잖아요. 납품 단가 떨어뜨리면. 그러면 이 하청 기업은 제대로 생산성을 발전 못 시키잖아요. 그럼 부품의 질이 떨어지면 사고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 계속 임금을 덜 주면은 나중에는 못 팔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민들 소비를 못 늘리는 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팔 데가 없는데 그걸 보충해 주는 게 수출 아니면 빚 줘서 소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빚이 너무 늘어나서 이제 빚도 더 이상 못 주고 수출 잘 안 되잖아요. 요새 좀 좋아졌지만 그래서 나온 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고 좀 평등해져야 우리 경제가 이제는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각이 생긴 거죠. 그냥 기업에 맡기면 기업은 계속 이윤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기도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또 우리나라 국민이
반의 반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4분의 1의 주권만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뭐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권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뭔가요? 약간 샤츠 슈나이더라고 하는 미국 정치학자가 절반의 인민주권이라는 데서 네, 네. 그 사람이 왜 절반이라고 표현했냐면 미국 정치가 미국 인구의 반 이상은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 미국 공화당, 민주당이 결국은 똑같은 약간의 보수적인 정당이고 네. 미국의 이 하층 50%는 자기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민주권은 반밖에 대변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보다도 우리는 대표가 더 안 된다. 왜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미국에는 그래도 노조 조직률이 한국과 비슷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법원이 살아 있어가지고 이 반사회적 기업을 퇴출시키기도 하고 약간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대표되지 못하는 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 다수는 자기들의 목소리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의 반의 주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반의 반도 더 못할 것 같은데요. 선거 기간 동안 약간 주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 300일 정도. 네. 그 감정의 정치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신 글도 있었어요. 감정의 정체라는 게 일단 어떤 의미인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사실은 이 우리 정태인 선생 앞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곤란한데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 나온 이야기에 그 이론을 약간 원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는 이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감정의 측면이 매우 중요하고 거기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이 관용, 즉 받아들이는 그 수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섬세한 측면이 있는데 세월호 문제를 결국은 처음에 피해자들이 막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이른바 광화문의 폭식투쟁을 비롯해서 이걸 여론을 뒤집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강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을 활용을 합니다. 즉, 저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받았고 저 사람들은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저렇게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세월호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를 공감의 영역을 슬쩍 뺏어갑니다. 그래서 공감에서부터 분노로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월호 유족들을 고립시킵니다. 이 과정을 제가 이 감정 정치라고 표현을 했고, 감정의 정치.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약자들이 약자를 더 이렇게 그 공격을 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적절하게 이미지를 꼭 조작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미디어나 정치를 통해서 예를 들면 광주 5.18 피해자들에게 저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더 달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 약자들로 하여금 그 서로 등을 돌리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감정의 정치화라고 하는 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분열이라고도 얘기해요. 공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공감을 하지 않는. 예, 공감을 하지 않도록 하면서 고립시키면서 네.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거죠.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보면 좌우 간 또 세대 간의 대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돈이 전부이고 도덕 공동체가 파괴된 한국 사회 현 주소. 좀 전에 김동춘 교수가 아담 스미스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국부로는 그런 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가정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 15년 전에 쓴 도덕감정론은 첫 문장이 인간은 동감, 그러니까 심퍼시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이기적 측면도 있지만 남의 처지를 헤아려서 행동하고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거를 수백 년 동안의 역사, 그러니까 사실은 130만 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 몸에 체득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을 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면 그 다음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쁜 거는 지금 이제 트럼프를 찍은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지지를 하거든요. 빈부격차 커지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아졌다고요. 근데 그게 외부에 있는 어떤 때문이다. 멕시코 사람들 때문이고 중국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이제 분노를 돌리는데 대체로 외국인이라든가 더 가난한 사람, 그리고 조금 전에는 뭔가 옛날에 희생당했던 사람들한테도 공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공격하게 이렇게 바꿔놓는 이런 것들은 이 사회가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을 때 터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극우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뭔가 사회가 터지기 전에 지금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건 세계에서 저는 세계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촛불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계속 나와서
그동안 이런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많았지만 실제로 정권을 바꾼 건 처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평화적으로 바꾼 건.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만 네. 저는 아직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극으로 가고 극단적으로 분열로 가려고 했는데 촛불이 그걸 갖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준 거거든요. 지난해 이제 촛불 집회부터 대선까지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일이 있었잖아요. 쭉 지켜보시면서 사회학자로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세월호가 만든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이게 국가인가, 이게 나라인가라고 하는 감정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쌓여 있었죠. 해도 너무한다는 그 생각들이 쭉 쌓이다가 이제 폭발한 거죠. 결국은 그 언론 보도와 이제 매개가 돼서. 그래서 세월호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양심이 폭발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 국가가 그를 최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온갖 방식으로 이제 모욕을 주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꼈던 그 분노감이 이제 결국은 촛불을 만들어냈고 그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가장 큰 동력이었는데 단 이게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는 아직 이제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는. 그러나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굉장히 후퇴하고 있는 국면인데 최근에 미국에서 그 버지니아에서 이제 그 백인 폭동이라고까지 표현해야 될 정도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치 구호까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망에 빠진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파시즘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고 한국은 그래도 충분하진 않지만 정권 교체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열망이 제도권으로 이렇게 흡수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건강한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 230만 명 동원, 10주 이상 진행된 주말 전국 집회는 역사적 대사건이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징후가 뚜렷한 요즘, 오직 한국에서만 새로운 민주주의 흐름이 나타난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촛불 집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9년 동안의 일방통행식 행정 독재와 편가르기 전쟁 정치에 주눅들었던 한국인들이 다시 능동성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국민 주권이 박탈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참가자들의 주요 동력이었기 때문에 촛불 시민의 구호에는 1987년 민주화로 개정된 민주헌법을 지키라는 요구가 바탕에 깔려 있지만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 틀을 넘어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점도 있었다. 1952년에 이 영국 기자가 그런 말을 썼어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꼽히는 건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1952년에 피난지인 부산에서 파동이 일어났어요. 이승만 정권이 이제 국회의원들 테러한 건데 그걸 보고 이제 쓰레기통에 장미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8년 뒤에 장미꽃이 피잖아요. 4.19로 피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나라의 희망인데 지금은 그 장미꽃 한 송이가 100만 송이 촛불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촛불의 여망을 문재인 정부가 잘 받아놔서 사회 개혁을 한다면 그러니까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게 된다면 저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시민들이 좀 더 자기 목소리를 내고 문재인 정부가 그 힘을 받아서 개혁을 좀 더 과감히 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정말로 선진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GDP 올리고 뭐 규제 완화해서 투자 많이 하기에 성장률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에너지가 끌어오르고 그것이 세계의 존경을 받는 그런 상태. 이거는 진짜로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사회학자 시대 응답하다 가지고 쭉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제 질문 한 가지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에 두 분 각각 가장 관심 갖고 계신 게 뭐예요? 먼저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후배 세대를 길러내는 것에 관심이 많고요. 사회과학원을 세우자 이런 주장을 제가 칼럼에서 쓰고 했는데 후배 세대 학자, 사회활동가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사회는 뭐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들이 역할을 많이 하지만 지식인이나 연구자나 이런 사람들이 한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우리 사회가 지난 20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이 물결에 휩싸이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너무 힘들어요. 저희 후배 학자들도 굉장히 힘들고 대학에서 자리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로지 사회와 소통을 하지 못하는 딱딱한 학술 논문만 써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30, 40대의 활동가나 연구자나
이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그거에 요즘 관심이 많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뭐 사회경제적으로 요즘 뭐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김동춘 이슈가 교수의 책을 요약하자면 첫째는 역사, 그다음에 인권,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인데 역사적 맥락에서 지금 보면은 저는 지금이 그 조선시대 명청교책이나 구한말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때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해서 정말 망국의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사드 때문에 불거졌지만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지금 어느 편도 들 수 없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한 번 겪고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몇십 년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지 과거에와 같은 그런 굴욕을 당하지 않을까. 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은 명청교책인 인조였죠. 그다음에 구한말의 고종. 뭔가 우유부단하고 무능한 이런, 그리고 주위의 그 지식인들도 굉장히 무능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딱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역사의 눈으로 보면 딱 무능한 대통령과 그 주위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아무런 결정도 못한 이 무능한 어떤 지식인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합의되는 방향으로 가면 그 힘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 이게 30년에 쓴 게 없고 어제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조금 전에 약간 고쳤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네. 지금 문제를 생각하게 하거든요. 네. 읽으면은 옛날 얘기지만 네. 그리고 저로서는 동시대였기 때문에 그때의 사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제가 뭘 했는지 같은 것들이 떠올랐는데 젊으신 분들도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훨씬 더 네. 생생하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김동춘 교수님의 책 사회학자 시대에 응답하다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한 구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가 역사에 의해서 이리저리 좌우되는 한 생각하는 집단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집단에 의해 생각들은 계속 만들어져야 한다. 네, 오늘날 사회 문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기현입니다. 지도가 큰 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예. 우리 원주, 제 지역인 원주 지도입니다. 맨날 보면서 뒤에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요. 여기 펜을 하나 들고요. 저희 집이 여기 치악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여기가 저희 집이 있습니다. 117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회관까지. 다행히 제가 멀미를 하지 않아요. 차를 타고 다녀도. 그래서 그거는 참 탁월한 것 같아요. 다행이고. 그래서 좀 오랜 시간을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는 이제 신문을 좀 처음에 읽어요. 또 낮 같은 경우는 이제 책도 많이 보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시간 나는 대로 부지런히 책을 읽으려는 노력은 많이 합니다. 이 책이 고민하는 힘인데 제가 이 책을 오늘 좀 최근에 거의 한 10년 정도 안에 제가 가장 잘 썼다, 아니 좋은 책이다 이렇게 본 책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전통 시대를 떠나서 현대를 살면서 거의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 됐잖아요. 절대적인 가치가 없이. 그 과정에서 현대의 모든 사회적인 병폐가 생길 수 있고 개인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그런 것을 이 강상준 교수 저자가 정확하게 좀 짚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어떻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19대 총선은 제가 낙선을 하고요. 근데 뭐 지역에서 여러 번 활동을 하면서 서점에서 우연히 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강상준 교수가 쓰신 책이라 해서 골라서 봤는데 이 저자분이 이제 제일동포 2세시죠. 부모님이 일본에 가셔서 뭐 고물상을 하셨던 분인데 그 제일동포라는 그것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늘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당돌하지만 이 물음은 국적과 민족, 고향과 국가를 둘러싼 분열과 갈등에 고민해온 우리 주위에 늘 떠도는 물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아라는 개념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종교, 전통과 관습, 문화, 지연과 혈연적 결합 등에 의해 자동적으로 사회 속에서 굳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과 합리적 사고에 의해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연결해주던 것들이 난센스로 간주되면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막스 베버는 이것을 탈악마화, 탈주술화라고 불렀습니다. 자아와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는 매우 성가신 문제로 나 또한 오래 고민했던 문제였고 여전히 해결했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스메 소세키는 매우 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진지함이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타자와 마주하는 것. 거기에 어떤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어떤 결론보다는 그 고민해 나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냥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좋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해도 좋을 것 같아. 우연히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게 옳다고 받아들이면서 그냥 가는 그런 풍조가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굉장히 세계적인 철학자가 얘기한 걸 제가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나스메 소세키하고 막스 베버죠. 책에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두 분은 거의 같은 시대에 사신 분이죠. 물론 한 사람은 소설가고 한 사람은 철학 같은 사회학자는 좀 틀리긴 하지만 거의 같은 시대를 사셨고 정말 그 근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평범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약간 모순된 인격을 갖고 있는 그 유형을 정말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게 지금 100년이 거의 지난 지금에도 마음에 탁 와닿는 그런 것 같은 걸 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근대사회가 뿌려놨던 그 색깔이 현대사회의 그거에 배경색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에 그것이 다 스며들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와 관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천박하다는 분위기가 은연중에 존재합니다. 나는 아무 주저 없이 검약은 미덕이다 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카노 고지 씨의 청빈의 사상이라는 책도 있지만 오늘날 청빈에서 그 어떤 문화가 생기기는 힘듭니다. 가난하다는 것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돈을 벌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돈을 사용하고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윤리에 대해 고민하면서 자본의 논리 위를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 너무 평범할까요? 나 또한 사치를 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구두쇠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에는 강한 저항감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에 매이지 말자, 돈 때문에 사악해지지 말자. 현실적이기도 하고 정확한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뭐 돈에 매이자는 선수가 있겠어요. 그죠?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요. 없는 경우 더 그렇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정말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단순히 쓸 돈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자기가 뭐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갖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관계도 갖고 또 사회하고도 의미 있는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일이다. 사람이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 사람이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 나는 왜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면 결국 타자로부터의 배려를 원하기 때문에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것을 통해 사회 속에 있는 자기를 재확인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감과도 관계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로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합니다. 자기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좋다는 실감을 얻기 위해서는 역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구실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일을 안 해도 행복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죠? 그런 면에서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퇴직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사회봉사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중에 재미가 없대요. 그게 왜 재미가 없냐 그랬더니 경제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어떤 근본 구조 안에 있는 게 아니라서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자기한테 주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나는 청춘이라는 말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청춘은 단지 젊음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청춘기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음 위를 지치듯 모든 일의 표면만 지친다면 결국 풍성한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청춘은 좌절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실패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청춘의 향기를 잊고 싶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무조건 무엇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청춘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건방진 얘기일 수 있지만 인생을 10년 단위로 한번 끊어서 살아보자 하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나 검사 딱 10년만 하고 딱 10년 후에 국회의원 출마를 해야 되겠다. 그건 이제 중간에 변호사를 10년 했죠 제가.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변호사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 강선준 교수가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그 시간에 의미를 주어주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의 의미를 내가 지나왔던 시간에 어떤 의미를 매겨보자. 그런 면에서는 뭐 저는 나름 자신 있게 저는 청춘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노인이 지니고 있던 힘은 사회의 폭주를 막아주는 이른바 안전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세대가 좀 더 나이를 먹는다고 해도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누군가 나에게 요즘 시대 노인의 힘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교란하는 힘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물론 나쁜 의미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의 교란하는 힘은 생산성이나 효율성, 젊음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까지의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쇠퇴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노인의 역할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가장 중요한 노인 문제는 노인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을 못 받는다고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사회에서 더 이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세대가 됐다 하는 거에 굉장히 큰 실망감이랄까 분노랄까 그거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의 가치가 인정되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는 저런 나이가 들면서 첫째 꼰대질 하지 말자 솔직하게 해서 내 경험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 또 하나는 옛날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옛날은 내가 어땠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늦게 온 우리 뮤지의 이 발명품도 우리 병든 인종이 젊음에 바치는 깊은 흠모를 막지 못하리. 성스러운 젊음, 순박한 모습, 다정한 이마, 흐르는 물처럼 맑고 깨끗한 눈동자, 그 향기, 그 노래, 그 부드러운 열기를 하늘의 푸름처럼, 새처럼, 꽃처럼 무심코 모든 것 위에 널리 퍼뜨려주는 젊음의 저는 여기서 무심코라는 얘기가 참 좋아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자연적인 거니까. 청춘이 느낄 수 있는 그 시대의 그거니까요. 그죠? 외부 특강을 할 때 꼭 빠뜨리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의 전성기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청춘기 여러분 젊었을 때가 인생의 전성기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의미가 없냐. 그건 절대 아니다. 지금은 청년이고 그보다 더 큰 전성기가 남아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에 따라서는 맨 마지막 순간이 전성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떻게 보면 사회가 그런 고민하는 것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청춘한테, 그러니까 개인한테, 젊은이 개인한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고민하는 힘은 현대 이런 상황에서 각 개인이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적어도 상당한 근거 있는 답은 주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 낙태나 아니면 안락사나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거, 사회적으로 어떤 공론화를 시켜서 같이 논의를 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고민하는 힘이 꼭 사회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우리 사회에 고민하는 힘이 좀 강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합니다.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 신간산책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말할 때 4.19 혁명, 또 광주민주화운동, 또 6월 항쟁이 빠질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한국 민주주의 뿌리를 새롭게 정리한 책,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1919년 3.1운동부터 해방정국까지의 독립운동사를 재구성한 것인데요.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대표적인 사상인 민족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새롭게 조명한 점이 눈에 띕니다. 식민지배와 민족차별에 대한 저항은 당연한 것이 아닌 민주주의 역사의 산물이라는 저자. 독립운동을 가장 치열하고 끈질긴 민주화 투쟁으로 정의하는데요. 3.1운동 당시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적 논리는 민주주의였고 민족자결주의는 민주주의를 집약한 개념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책은 자치, 주체, 권리, 사상 등 7가지 개념 중심으로 구성됐는데요. 시기별로 나열하는 단편적 서술에서 벗어나 당시의 사회상과 독립운동 실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안내합니다. 3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 뒤 코끼리의 모양에 대해서 갑론을박했다는 이야기처럼 한국인이 한국사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방인 눈에 비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을 소개합니다. 경희대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 이만열로도 불리는 그는 한국 생활 10년 차로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며 한국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해 왔는데요. 저자는 한국은 지정학적 운명론을 떨치고 스스로 세상의 중심으로 걸어들어가 대한민국의 원칙, 대한민국의 신념을 지구촌에 선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일본 위안부 문제 같은 대외적 상황과 함께 즉시 만족만 추구하는 문화 확산, 외모 지상주의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 정신까지 진단하는데요. 한국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야 할 때다. 한국인은 왜 독립적 사고를 하지 못할까? 잠재력, 선조들의 문화에서 찾자 등 한국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합니다. 이 밖에도 사교육 철폐, 지성인의 책무, 다문화 인재 육성 등 각 분야의 현안에 대한 정책 변화와 대안이 담겼습니다. 세계를 바꾼 발명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전화, 비행기, 인터넷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무도 몰랐던 박스의 진짜 가치를 파헤친 책, 더 박스를 소개합니다.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금융 및 경제학 담당 편집자를 지낸 저자. 그는 평범한 운송 도구인 컨테이너 박스가 세계 경제를 어떻게 바꾸고 세계화를 앞당겼는지를 추적하는데요. 1956년 아이디얼 X호에 컨테이너가 실리면서 혁명이 시작됐다. 컨테이너는 어떤 항구에는 신이 보낸 선물이었지만 어떤 항구에는 재앙이었다 등 방대한 자료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부두 노동자와 항구, 기업과 도시 등 전 세계의 컨테이너 박스가 미친 세계 경제사적 영향력을 살펴봅니다. 마크 레빈슨이 꼽은 컨테이너 박스의 혁신성 비결은 바로 표준화. 세계 최초의 컨테이너 운송업자 말콤 맥리는 박스를 같은 규격으로 맞출 때 화물을 훨씬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음을 깨달았는데요. 각국의 컨테이너의 표준화 노력 끝에 국제무역이 발전했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변화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흥미롭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술과 제도, 또 문화, 예술 같은 문명도 전쟁 과정 속에서 발전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세계 역사를 바꾼 것은 과연 전쟁뿐이었을까요? 조약으로 보는 세계사 강의를 소개합니다. 성균관대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연구원을 지낸 저자. 이 책은 힘과 폭력에 맞서 균형과 공존을 내세운 세계의 조약들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을 살피는데요. 세계 최초의 평화조약인 히타이트 이집트 조약, 근대 주권국가 시스템 도입의 핵심 역할을 한 베스트팔렌 조약 등 세계사를 관통하는 68개의 핵심 조약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평화조약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면서 영토 경계 확정이나 이권 거래, 국제 표준을 정하게 한 조약 등 조약을 둘러싼 국가 간의 긴장된 분위기도 가감없이 풀어놓는데요. 조약 당시의 역사적 정황뿐 아니라 조약이 맺어지는 과정, 조약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와 갈등 과정 등을 담았습니다. 브루네의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생전에 천여 점의 그림을 그렸지만 생전에 팔린 그림은 단 한 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끊임없이 붓을 잡던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았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 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TV 도서관에 가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o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